잘자쌤의 옛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 속에는 꼭 욕심 많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들은 이야기 속에서 결국 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 통쾌함과 속 시원함이 옛날 이야기의 큰 재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통쾌하고 속 시원하게 잠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쫓겨난 의붓딸.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사람이 딸 하나 낳자마자 아내가 죽어서 다시 새 아내를 얻었습니다. 이 새 아내는 제가 낳은 자식을 여럿 데리고 와서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의붓딸을 잘 대해주는 척을 하였는데 남편이 멀리 일 때문에 떠나서 한참을 돌아오지 못하게 되자 그때부터 의붓딸을 몹시 구박하며 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사, 밥만 축내지 말고 어서 열심히 일을 하란 말이야. 네, 어머니. 누가 네 어머니야? 마님이라고 불러라. 네, 마님. 그렇게 매일 구박하면서 데리고 온 자식들은 밥도 잘 먹이고 좋은 반찬만 골라주고 일도 안 시켰는데 의붓딸은 밥도 누룽밥만 먹이고 반찬은 간장종지 한 그릇만 주었습니다. 이렇게 밤낮 구박을 받다가 하루는 이 의붓딸이 부를 때는 도중에 그만 두 손을 크게 다쳐서 다시는 두 손을 쓰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이러면 너 앞으로 밥은 어떻게 하고 청소는 어떻게 하고 빨래는 어떻게 할 거니? 이거 완전 밥만 축내게 생겼네. 예, 너 이 집에서 나가라. 마님, 이 몸으로 나가서 어떻게 살아요? 제발 집에 있게 해주세요. 아, 나가라니까. 새 아내는 더 이상 집안일을 못하게 된 이 의붓딸을 내쫓아 버리고는 아버지에게는 편지로 딸이 집을 나가버렸다고 거짓을 고했습니다. 내쫓긴 딸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겨우겨우 밥을 얻어먹고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루는 어떤 마을에 갔더니 커다란 기와집 담장 밖으로 감나무 가지가 쑥 나와 있고 거기에 먹음직스러운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 차에 얼마나 그 감이 먹고 싶은지 감나무 밑에 쪼그리고 앉아서 나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 저 감은 얼마나 맛있을까? 며칠을 굶었더니 너무 배가 고파. 감이나 하나 떨어져서 맛을 좀 봤으면 좋겠다. 손이 없으니 감을 딸래야 딸 수도 없고 그러니 한숨만 쉬면서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감나무 밑에 쪼그려 앉은 채로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마침 그때 그 기와집 안에서는 그 집 아들이 방에서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글을 읽다가 졸려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저희 집 감나무 밑에 선녀가 내려와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니, 이건 무슨 이상한 꿈이지? 혹시 모르니 감나무에 한번 가봐야겠다. 잠이 깬 선비가 그것 참 이상한 꿈이다 하고 밖에 나가보니 감나무 밑에 웬 거렁뱅이 계집아이가 쪼그리고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아이, 이게 뭐야? 괜한 기대를 했구만.
그러고는 선비는 그냥 들어가서 글을 읽다가 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또 선녀가 감나무 밑에 내려와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니, 또 이 꿈인가? 어서 나가보자. 그렇게 나가보면 거렁뱅이 계집아이만 있고 선녀의 옷끝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들어와서 글을 읽다가 자꾸만 깜빡 잠이 들고 그러면 또 꿈속에 선녀가 감나무 밑에 나타나고 나가보면 또 아까 그 계집아이가 있고 이게 반복되니 선비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분명 이 아이가 범상치 않은 아이로구나. 아이야, 왜 이러고 있니? 여기는 우리 집인데 들어가서 좀 쉬었다 가렴. 네, 고맙습니다. 선비가 이렇게 말하며 거렁뱅이 딸을 깨워서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깨끗하게 씻기고 새 옷을 갈아입혀 놓으니 비록 손이 상해서 쓰지 못하는 아이였어도 꿈에 본 선녀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아니, 꿈에서 본 그 모습이 아닌가?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다. 갈 곳이 없으면 이 집에 머무르다 가도 좋다. 정말입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선비는 자신의 꿈을 신기하게 생각하며 그 의붓딸을 제 방에 숨겨두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이 아시면 경을 칠 일이기 때문이었죠. 의붓딸이 손이 불편하였으므로 선비는 아침이면 새순물을 방에 떠가지고 와서 세수를 시켜주고 끼니 때가 되면 제 밥을 나누어 먹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집안 사람들이 보니 전에는 총각이 밥상에 음식도 많이 남기고 새순물도 말끔했었는데 요새 와서는 밥상에 음식이 하나도 남지 않고 새순물도 더 더러워진 것이 이상했습니다. 아니, 요즘 저 아이가 뭔가 이상한데 방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필시 무슨 일이 있다고 여기고 선비의 어머니가 아들 방을 몰래 뒤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웬 계집아이가 나왔습니다. 아니, 웬 계집이 여기에 있는 것인가? 선비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어찌 하라는 공부는 제대로 안 하고 계집을 방에 숨겨두었느냐? 그것도 이런 어린 아이를. 그러자 선비가 대답했습니다. 꿈에 자꾸만 선녀가 나타나서 나가보니 이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도 기이한 일이라 제가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선비의 어머니가 의붓딸을 가만히 보니 비록 손은 상했지만 인물은 곱고 행동거지가 얌전해서 아주 참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이 어미에게 도움을 청할 것이지 어찌 방에 숨겨두고 혼자 끙끙댔느냐. 저 아이에게 따로 방을 마련해 주거라. 그렇게 선비의 어머니는 그 의붓딸에게 방까지 내어주고 계속 집에서 머물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몸종도 하나 딸려서 밥도 먹이고 세수도 시켜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이 아이가 더 나이가 차더니 아주 참한 처녀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선비는 의붓딸을 좋아하게 되었고 의붓딸도 선비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는 의붓딸을 아들하고 혼인을 시켜 며느리로 삼게 되었습니다. 혼인한 지 얼마 안 되어 신랑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떠나면서 신랑은 색시에게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일이 생기면 편지를 써서 한양으로 소식을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과거를 보러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색시가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색시는 이 소식을 얼른 남편에게 알리고 싶어서 편지를 써가지고 하인을 시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인이 편지를 가지고 한양으로 올라가는데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어떤 집에서 하룻밤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집이 색시를 쫓아낸 새 아내의 집이었습니다. 색시의 집 하인이 하룻밤을 자면서 그 집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새 마님의 손이 상했다는 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인의 말들을 듣고는 새 아내는 분명히 자신이 쫓아낸 의붓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몰래 하인의 옷을 뒤져서 편지를 꺼내봤습니다. 보니까 쫓겨난 의붓딸이 부잣집 외동아들의 아내가 되어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까지 낳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쫓아냈더니 좋은 일만 시켜놓은 꼴이구나. 아이고 배 아파. 안 되겠다. 계모가 그만 샘이 잔뜩 나서 가짜 편지를 써서 바꿔 넣어놨습니다. 가짜 편지에는 그 집에 어머니가 쓴 것처럼 해서 며느리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손이 없는 아주 흉측한 것을 낳아서 내쫓겠다 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는 하인이 떠나려는데 붙잡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길에도 힘드시면 꼭 여기로 들러주세요. 제가 맛있는 음식과 술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신세진 것도 감사한데 정말 좋은 분이시군요. 꼭 들르겠습니다. 하인은 그렇게 헤헤 좋아하며 아무것도 모르고 가짜 편지를 가지고 한양으로 올라가서 신랑에게 전했습니다. 그 편지를 본 신랑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편지가 참인가? 저는 모릅니다요. 시키는 대로 할 뿐이지요. 이럴 수가. 당장 이 편지를 어머님께 전해라. 신랑이 그렇게 하인 편에 그렇더라도 자신이 갈 때까지는 내쫓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답장을 써 보냈습니다. 그런데 답장을 가지고 내려가던 하인이 또 날이 저물어 하루 묵어갈 곳이 필요했습니다. 아, 지난번에 나를 잘 대접해준 그 집에 가야겠구나. 이번에 가면 술과 음식을 준다고 했지? 그렇게 하인은 새 아내의 집에 또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오셨군요. 어서 오세요. 맛있는 술과 음식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요. 신세를 좀 지겠습니다. 그렇게 하인은 술과 음식을 맛나게 먹고 취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새 아내는 하인이 잠든 틈에 편지를 꺼내보고는 또 가짜 편지로 바꿔놓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당장 애미와 아이를 내쫓으시오 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하인이 가짜 편지를 가지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안주인 마님,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요. 꼭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그래, 이리 다오. 어머니가 아들 편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아들이... 뭔가 이유가 있겠지. 참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분명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러려니 하고 편지에 써 있는 대로 어머니는 며느리와 아이를 내쫓았습니다. 색시는 그렇게 갓난 아이를 데리고 엄동설안에 집에서 쫓겨나 여기저기 걸식을 하며 떠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어느 골짜기를 지나다가 목이 말라서 샘물에서 물을 마시는데 아이를 등에 업은 채로 엎드려 물을 마시다 보니 아이가 그만 미끄러져 샘물에 빠져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색시는 급한 나머지 손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팔을 내밀어 아이를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갑자기 샘물에서 환한 빛이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그 빛이 닿은 두 손이 갑자기 나아졌고 다시 멀쩡한 손이 되었습니다. 그 손으로 아이를 간신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불행 중 다행이라더니 그래도 손을 다시 쓸 수 있게 되어 다행이야. 이제부터는 일이라도 하면서 살 수 있겠어. 색시는 그 뒤로 아이를 데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어느 국밥집에서 일을 도와주며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한편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갔던 신랑은 장원급제를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색시와 아이가 쫓겨나고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오기 전까지는 내쫓지 말라고 하였을 텐데요. 아들아, 그게 무슨 말이니? 당장 내쫓으라고 편지를 보낸 건 너란다. 이럴 수가. 편지가 바뀌었단 말인가? 여봐라, 편지를 나른 하인을 데려와라. 그 하인에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분명 누군가가 편지를 바꿔치기 했다는 것은 확실했지만 중요한 일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일단 다 제쳐두고 색시와 아이를 찾아야 한다. 어머니, 잠시 집을 떠나겠습니다. 나가서 색시와 아이를 찾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신랑은 이 마을 저 마을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색시를 찾아보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색시가 보이지 않아서 결국 수년이 흐르고 그렇게 신랑마저도 거짓골이 되어서 출출한 차에 어느 국밥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 색시하고 똑같은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것은... 아니구나. 두 손이 멀쩡히 잘 사용하는 걸 보니 닮은 사람이구나. 신랑은 색시를 보고도 두 손이 멀쩡했기에 자기 색시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색시는 색시대로 제 남편과 꼭 닮은 사람이 주막에 들었는데 순 거짓골이라 세상에는 저리도 닮은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색시 옆에서 놀고 있던 아이가 신랑을 보더니 쪼르르 달려가서 아버지, 아버지 하고 안겼습니다. 아이는 제 아버지 얼굴을 본 적도 없건만 그저 느낌으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네가 내 아이구나. 아이를 본 신랑도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임을 단번에 알았습니다. 아이 덕분에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오? 손이 다시 멀쩡해졌소이다. 네, 다행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찌 일이 거짓골이 된 겁니까? 부인을 찾다가 그만 일이 되었소. 두 사람은 한참을
그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짜 편지를 써서 의붓딸을 해코지한 새 아내는 관에 고해져서 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 두 사람은 아이를 키우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은혜 갚은 두꺼비.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가난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집에 살고 있던 한 처자가 하루는 부엌에서 아침밥을 푸고 있으려니까 난데없이 두꺼비 한 마리가 엉금엉금 기어들어 왔습니다. 그리고는 들어와서 처자를 한번 쳐다보고 밥주걱을 한번 쳐다보고를 반복했습니다. 처자는 그런 두꺼비가 괜히 가여웠습니다. 아이고, 이 두꺼비 녀석이 배가 고픈가 보네. 안쓰러운데 좀 줄까? 처자는 밥을 푸다 말고 한 주걱을 사발에 담아서 두꺼비한테 줬습니다. 두꺼비는 그 밥을 꾸역꾸역 다 먹고 나서 엉금엉금 기어 나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끼니 때만 되면 두꺼비가 엉금엉금 부엌에 기어 들어와서 밥을 얻어먹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자는 밥을 지을 때 아주 두꺼비 목까지 더 지어서 사발에 한 주걱씩 담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두꺼비 또 왔네. 이거 먹고 쑥쑥 크거라. 두꺼비는 그 밥을 얻어먹고 날로 힘이 세지고 몸집이 커갔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 그 처자는 혼처를 얻어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시집 가기 전날 저녁에 두꺼비가 밥을 얻어먹으러 왔기에 밥을 한 사발 수북이 퍼주면서 말했습니다. 두꺼봐, 나는 이제 이 집을 떠난단다. 이제 내가 갖고 나면 누가 너한테 밥을 줄고 밥도 많이도 먹는데 배고파서 어쩌니? 오늘 이 밥이나 실컷 먹고 앞으로 잘 살아야 한다 하면서 처자는 두꺼비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두꺼비도 그 말을 알아들은 것처럼 처자의 손에 머리를 부비며 눈에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처자가 시집을 가는데 가마를 타고 가면서 밖을 내다보니 커다란 두꺼비 놈이 가마 뒤에서 엉금엉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것이 밥 얻어먹을 데가 없으니까 나 시집 가는 데까지 따라오는구나. 이러고 시집을 갔는데 시집 가서도 끼니 때만 되면 두꺼비가 부엌에 엉금엉금 기어들어 왔습니다. 아이고, 윤서가, 그래 많이 먹고 오래오래 살아라. 처자는 두꺼비에게 밥을 한 사발 담아주면 꾸역꾸역 다 먹고 가고, 이렇게 또 두꺼비는 처자에게 계속 밥을 얻어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자가 이사 온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고을에 사또가 부임해서 오기만 하면 하루를 못 버티고 그날 밤에 죽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고을에 사또를 하겠다고 내려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사또로 앉히려고 이 마을의 사또가 되면 많은 돈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온 나라에 지원자를 뽑는
방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지원자들은 사또가 되어 관아에 들어오면 다시 이튿날 아침에 죽어 나오기를 반복하였고, 정말로 이제 더 이상 아무도 나서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라에서는 더 많은 돈을 주겠다며 방을 붙였습니다. 처자는 이 소문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시집 보내고 의지할 데 없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걸렸었는데, 내 몸 하나 없는 셈치고 사또로 나서서 돈을 많이 받아 아버지 여생이나 편하게 지내게 해드려야겠다. 처자는 작정을 하고 사또가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관아에 도착한 처자는 관리에게 물었습니다. 나 같은 아녀자도 사또로 지원할 수 있어? 아, 물론이죠. 그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다고 나라에서 명이 내려왔습니다. 깐난쟁이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사또 자리에 앉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내가 하겠소. 그렇게 해서 처자는 많은 돈을 받아서 친정 아버지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관복을 입고 고을 사또가 먹는 관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처자가 죽으러 가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두꺼비란 놈이 이번에도 엉금엉금 기어서 처자를 따라왔습니다. 두꺼봐, 이제는 나를 따라와도 소용없어. 나는 내일이면 저승에 갈 텐데 나를 따라온다고 누가 너에게 밥을 주겠니? 저승엔 따라오지 말거라. 처자가 그렇게 말해도 두꺼비는 눈만 껌뻑껌뻑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더니 계속 처자를 따라왔습니다. 아니 글쎄 따라오지 말라니까. 처자가 그리 이야기해도 가다가 멈춰서면 두꺼비도 멈춰서고, 걸으면 두꺼비도 또 따라오고, 이렇게 자꾸 따라오니 어쩔 도리가 없어 처자는 두꺼비와 함께 관아로 갔습니다. 관아에 가서 처자가 사또의 방에 들어갔는데 두꺼비도 함께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제 오늘 내 마지막 밤인데 그래도 네가 있으니 뭔가 든든하구나. 고맙다 두꺼비야. 처자가 말하자 두꺼비가 눈을 꿈뻑꿈뻑 하였습니다. 둘이 그러고 앉아 있는데 밤이 깊어지니 두꺼비가 갑자기 처자의 머리 위로 하얀 입김을 푸 내뿜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니 두꺼봐? 왜 그래? 처자가 물으며 두꺼비가 입김을 내뿜고 있는 머리 위를 쳐다보니 천장에서 아주 커다란 왕지네가 대롱대롱 내려와 가지고 처자의 머리를 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두꺼비가 내뿜는 입김 때문에 지네가 도로 몸을 말아서 천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조금 있으니 지네가 또 내려와서 처자를 물려고 하였는데 그때도 다시 두꺼비가 입김을 내뿜으니까 도로 올라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그러고 또 그러고 이렇게 밤새도록 지네가 내려오기만 하면 두꺼비가 입김을 내뿜어 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날이 새니 마을 사람들이 관아에 모여들었고 또 죽어있을 사람을 치우기 위해서 관리들이 거적대기를 들고 사또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죽었겠지? 뭐 그렇겠지. 이번에는 처자던데 안 되었구만. 어쩌자고 여기로 와서는. 들어간 사람은 그날로 죽어 나오니
이번에도 틀림없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관리들은 기척도 않고 문을 열어 제꼈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방에 들어가려던 관리들이 화들짝 놀라서 뒤로 자빠졌습니다. 당연히 죽을 것으로 알았던 사또가 멀쩡하게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놀라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럴 수가. 사또가 살아있다. 아니, 드디어 살아남은 사또가 나타났어. 마을 사람들과 관리들이 허둥지둥하고 있는데 처자가 밖으로 나와서 관리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방 천장을 한번 뜯어보세요. 관리들이 몇 들어가서 천장을 뜯어보니 대들보 밑에 커다란 왕지네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놈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를 빨아먹었는지 온몸이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지네를 잡으려니 지네가 갑자기 대들보 밑에서 뛰어내려와 방 앞에 있는 처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으앗! 처자가 순간 뒤로 자빠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커다란 덩어리가 휙 하고 날아와 지네에게 부딪혔습니다. 지네는 그 덩어리에 부딪혀서 멀찌감치 나가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 덩어리는 두꺼비였습니다. 두꺼비는 처자 앞을 막아서고는 눈을 꿈뻑꿈뻑하며 지네를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커다란 지네가 무서워서 하나둘 뒷걸음질을 쳤고 두꺼비와 지네가 서로 마주보고 대치하는 진기한 광경을 멀리 떨어져서 신기한 듯 보았습니다. 그렇게 지네와 두꺼비가 서로 달려들어 물어대고 밟아대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꺼비는 지네를 물고 지네는 두꺼비를 물고는 서로 놓지 않고 버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꺼비의 커다란 눈에 서서히 흐리멍텅해지고 기운이 빠져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안 되겠어. 이러다 두꺼비가 죽겠어. 처자는 정신을 차리고 주변에서 횃불을 찾아들고 달려왔습니다. 그러고는 두꺼비를 물고 있는 지네를 횃불로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지네가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다 결국 풀썩 쓰러졌고 다시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야, 새로운 사또가 마을의 큰일을 해결해 주셨다. 저 두꺼비도 대단한걸? 우리 마을에 드디어 사또가 생기는구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두꺼비의 눈꺼풀도 점점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네의 독이 몸에 퍼져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럴 수가. 두꺼봐, 날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네가 날 살렸구나. 점점 쓰러져가는 두꺼비를 부둥켜 안고 처자는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두꺼비의 감겨가는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결국 두꺼비는 처자의 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처자는 두꺼비를 마을 양지 바른 곳에 잘 묻어주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로 사또가 된 처자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처자는 그 뒤로도 사또가 되어 마을을 다스렸는데 세금은 줄이고 공평한 판결을 하며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는 마을을 구한 영웅 두꺼비의 동상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원숭이가 준 보물.
옛날 어느 마을에는 자식도 없이 단둘이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비록 자식이 계속 생기지는 않았지만 두 부부는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집에 웬 여자가 밥을 얻어먹으러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밥을 한 그릇 퍼다 주고서 가만히 보니 이 여자의 배가 잔뜩 불러 있었습니다. 아니, 보아하니 홀몸도 아닌 것 같은데 대체 그 몸으로 혼자서 왜 밥을 빌어먹고 다니게 되었습니까? 하고 남편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제 남편이 과거부로 떠난 지 1년이 다 되어도 돌아오지 않기에 남편을 찾으러 나섰다가 길을 잃어 이 꼴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럴 수가. 부인, 이분을 우리 집에 머물게 해드리는 게 어떻겠소? 네, 그렇게 해요. 어서 들어오세요. 세상에, 정말이십니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홀로 임신한 채 떠돌아다니던 그 여자를 집에 머물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주 잘생긴 아들을 낳았습니다. 경사났네, 경사났어. 이보게, 아주 잘생긴 아들이네. 축하하네. 고맙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부부는 자기 일처럼 좋아서 사방에 금줄을 치고 아이와 어미의 뒷바라지를 지극정성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이 낳은 지 얼마 만에 그 여인이 그만 산독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부부는 슬퍼하며 그 여자의 장례를 후하게 치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부부가 맡아서 기르기로 하였습니다. 부부는 온갖 정성을 다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부인이 젖이 나오지 않으므로 동네방네에 업고 다니며 동양젖을 얻어먹이고 밤낮으로 어르고 달래며 고이고이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걸음마를 할 무렵이었습니다. 뜻밖에도 부인에게도 아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부인도 얼마 후에 잘생긴 아들을 떡하고 낳았습니다. 부부는 남의 자식, 내 자식이니 정이 더 가고 덜 가는 차이가 나지 않도록 두 아이를 모두 정성스럽게 키웠습니다. 아이들도 커가면서 절로 부모의 마음을 담는지 형님아오 하면서 서로가 우애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서 두 아들은 기골이 장대한 청년이 되었고 부부는 백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부와 두 아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도 제법 넉넉하게 모아서 집안 형편도 아주 좋았습니다. 하루는 자신들이 세상을 떠난 뒤에 앞날이 걱정된 부부가 서로 마주 앉아 의논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을 날도 멀지 않았으니 아이들에게 지난 사실을 다 말해주고 재산도 물려주는 것이 어떻겠소?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럽시다. 그런데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 줄 참이요? 부인이 묻자 남편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느 집이든지 마지가 할 일이 많으니 마지에게 다 물려주고
둘째에게는 딱 먹고 살 만큼만 넘겨주도록 합시다. 내 생각도 그래요. 이렇게 의논을 하고 두 아이를 불러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고는 재산에 대한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마지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두 분이 저의 친부모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를 진심으로 아들로 대해 주셨기에 저도 그리 생각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친자식도 아닌 저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신다 하니 정작 친자식인 아우가 섭섭할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친자식이고 아니고가 어디 있습니까? 형님이 맞이시니 재산을 많이 받으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부부나 동생이 한사코 마지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겠다고 하자 마지는 고민하며 며칠 동안 끙끙 앓다가 결국 집을 떠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자기는 남의 자식이고 아우는 친자식인데 자기 때문에 아우가 푸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 차라리 나 하나 없으면 아우가 맏아들 대접을 받고 재산도 다 물려받을 것이니 내가 떠나는 것이 맞아. 이대로는 저 좋으신 어머니 아버지나 아우가 내 말을 들을 리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며 마지는 편지 한 장을 써놓고 밤중에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식구들이 일어나 보니 마지는 온데간데 없고 편지 한 장만 달랑 남아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니 구구절절 그동안 키워주신 은혜를 고마워하면서 자기는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으니 집을 떠나노라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이고 마지야, 우리 마지야. 부모는 놀라서 그 길로 맏아들을 찾아 떠났습니다. 집을 떠난 마지는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다 보니 바닷가에 이르게 됐는데 바다 맞은편 벼랑 위에서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났습니다. 뭐가 저러나 하고 가만히 보니 원숭이 새끼들이 벼랑 위에서 바다 쪽을 보면서 마구 시끄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 쪽을 보니 어미 원숭이가 바위 끝에 엎어져 있는데 개 수십 마리가 집게발로 원숭이를 집어서 바다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어미 원숭이가 먹이를 구하러 바닷가에 내려간 것을 개들이 잔뜩 몰려가서 덮친 것이었습니다. 이놈들, 옛깃, 저리 가거라. 그걸 보고 마지가 달려가서 개를 쫓고 원숭이를 구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가 바위에 앉아서 쉬고 있으려니까 그 어미 원숭이가 마지 근처 바위 뒤에 숨어서는 마지를 이리 힐끔 저리 힐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쪼르르 와서 마지가 옆에 놓아둔 보따리를 냉큼 집어가지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마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런 못된 원숭이를 봤나? 저를 살려준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내 보따리를 채가다니. 보따리에는 큰 재물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먼 길을 떠날 때 필요한 것들을 챙겨둔 것이라 그게 없으면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 아까 그 원숭이가 벼랑 위에 나타나더니
마지를 힐끔힐끔 또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또 벼랑을 타고 쪼르르 내려와서 이번에는 아까 가져간 보따리를 도로 갖다 놓고 가버렸습니다. 마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무슨 놈의 원숭이가 남의 보따리를 훔쳐갔다가 돌려줬다가 장난을 쳐대는 거지? 아이고, 어찌됐든 보따리를 도로 찾았으니 됐지 뭐. 가야긴 가야겠구나. 마지는 보따리를 막대기에 꿰어서 어깨에 둘러매고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뒤에서 말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돌아보니 말탄 군사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왔습니다. 그 군사들이 와서 마지를 빙 에워싸더니 그 보따리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서 끌러보아라 하였습니다. 아니, 이 보따리에는 그저 헌 옷가지와 집신 2억 켤레 있을 뿐이오. 그럼 어서 까보아라. 마지가 보따리를 끌러놓고 보니 이게 무슨 조화인지 보따리 속에 번쩍번쩍하는 금은 보화가 잔뜩 들어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군사들이 마지를 꽁꽁 묶었습니다. 이 전하의 몹쓸 도둑놈 같으니라고. 그게 무엇인지 아느냐? 이웃나라에서 우리 나라님께 바치려고 실어오던 보물이다. 그런 귀한 걸 훔치고도 살기를 바랐느냐?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지? 분명히 여기에는 헌옷이랑 집신짝들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마지의 머리에 원숭이가 생각났습니다. 이런, 그 원숭이들이 제 딴에는 은혜를 갚는다고 이런 짓을 해놨구나. 아플싸. 마지는 그 때문에 큰 도둑으로 몰려서 군사들에게 이끌려 근처 관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관아에 간 마지는 원숭이 이야기를 하며 억울하다고 사또에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정을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원숭이 이야기를 믿을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는 애매하게 도둑 누명을 쓰고 죽게 되었습니다. 큰 도둑을 처형한다는 소문이 나니 온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하겠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 맏아들을 찾아 헤매던 늙은 부부도 그 소문을 듣고 그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구경꾼들 틈에서 형장에 끌려 나오는 죄인을 가만히 살펴보니 그게 바로 자신들이 애타게 찾던 맏아들이었습니다. 아니, 여보, 우리 마지가 왜 촉이 있는 거예요? 이럴 수가. 아이고, 마지야. 부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맏아들이 도둑질을 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는 도둑질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이쪽에 분명 무슨 억울한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또께 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부부는 이렇게 짐작을 하고 사또 앞에 나가 애원을 했습니다. 사또, 저 아이는 우리 아들이온데 절대 도둑질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그러자 사또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뭐 따로 있단 말인가? 누구나 다 도둑질을 할 사람은 아니라고 말하네. 아니, 부모가 재산을 다 물려주려는 것을
받기 싫어서 집을 나간 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 재물을 탐내고 도둑질을 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두 부부는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사또에게 모두 다 털어놓았습니다. 떠돌이 여인을 받아주고 아이를 받고 키운 이야기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또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한참 동안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물었습니다. 그때 그 거지 안하기 혹시 자기가 어디 사는 누구라는 말을 하지 않던가? 부부는 그러고 보니 어렴풋이 들은 기억이 나는지라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또가 깜짝 놀라면서 그만 두 눈에 눈물을 줄줄 쏟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뜻밖에도 사또가 바로 그 떠돌이 여인의 남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과거를 보러 갔다가 급제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급병을 얻어서 쓰러졌는데 병이 나아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수년이 지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황급히 집을 찾아가니 아내는 벌써 자기를 찾으러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 뒤로 아내를 찾으려고 사또가 되기를 자청하며 이 고을 저 고을 옮겨다니며 수소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는 바로 이 사또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내가 바로 너의 아버지다. 이제야 너를 찾아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해. 사또는 묶여있는 마지에게 달려가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 정말입니까? 아버지, 아버지. 둘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마지는 누명을 풀게 되었고 친아버지도 만나게 되어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냄새 맡은 갑. 옛날 어느 마을에 심술 많고 욕심도 많은 한 부자 영감이 살았습니다. 이 부자 영감은 돈은 아주 많았지만 어찌나 욕심이 많은지 마당에 들어온 이웃집 강아지들도 마당에 들어왔으니 자기 것이라고 우길 정도였습니다. 아이, 가진 것도 많은 사람이 자기 것이나 남의 것이나 죄다 가지려고 하니 저 욕심보게나. 죽어서 저승에 싸들고 가려고 저러나.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런 수군거림에도 부자 영감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마을에는 장사가 잘 되는 국밥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가게의 주인이 사정이 생겨서 부자 영감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자 영감은 돈을 갚지 못하는 국밥 주인의 가게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돈을 더 많이 벌 심산으로 그 국밥집을 자신이 운영했습니다. 어느 날 옆 마을에 사는 김서방이 국밥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허허, 냄새 한번 좋군. 마침 배가 고팠던 김서방은 맛있는 국밥 냄새가 나자 코를 킁킁대며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맛있는 냄새를 맡으니 더 배가 고픈걸? 아이고, 빨리 집에 가서 뜨끈한 국밥을 먹어야겠다. 김서방이 막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김서방의 뒷덜미를 움켜잡았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부자 영감이 눈을 크게 부릅뜨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런 못된 사람 같으니라고. 국밥 냄새를 맡았으면 당연히 값을 치르고 가야지. 왜 그냥 가려는 거야? 김서방은 기가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국밥은 먹지도 못하고 국밥에 들어가는 고기 한 점도 구경 못한 사람한테 냄새 맡은 값을 내라니, 이 무슨 억지입니까? 그러자 도리어 부자 영감이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그럼 국밥 냄새가 공짜인 줄 알았나? 비싼 고기에 온갖 양념까지 다 장에 가서 내 돈 주고 내가 산 거라고. 그리고 내가 밤새 열심히 부채질해가며 국물을 낸 것인데 어떻게 이 냄새가 공짜일 수 있나? 구두쇠 영감은 더욱 기세등등하여 이 악을 썼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시상에 냄새 맡은 값을 내라니 해도 너무하지 않나? 그러게 말이야.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저런 천하에 둘도 없는 욕심쟁이 같으니라고. 사람들은 구두쇠 영감을 손가락질하며 수근거렸습니다. 돈 몇 푼 벌자고 이런 억지를 쓰다니 혼을 좀 내줘야겠구나. 김서방은 부자 영감을 골탕 먹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시오. 냄새 맡은 값을 줄 테니. 그래. 진짜 그럴 것이지. 부자 영감은 김서방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서방은 자신의 허리춤에서 돈주머니를 꺼내어 부자 영감의 귀에 대고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짤랑짤랑 엽전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감님, 이 소리가 들리죠? 그래, 들리고 말고. 돈 소리 아닌가? 어서 주게나. 어서 줘. 부자 영감은 자기에게 돈을 주려는 줄 알고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김서방은 돈주머니를 더 세게 흔들었습니다. 분명히 돈 소리 들었죠? 아이, 이 사람아, 내가 귀머거리인 줄 아나? 틀림없이 들었네. 들었고 말고. 그럼 됐습니다. 김서방은 돈주머니를 다시 허리춤에 찼습니다. 그 모습을 본 구두쇠 영감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보게 뭔가. 돈은 내지 않고 뭐가 됐다는 거야? 어서 국밥 냄새 값이나 내놔. 무슨 소리요? 돈 소리는 공짜인 줄 아시오? 내가 이 돈을 버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돈 소리를 그리 오래 들었으니 냄새 값은 치르고도 남았을 텐데. 뭐라고? 이런. 부자 영감은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거참 쌤통이다. 욕심 좀 그만 부리지, 이 욕심쟁이 같으니라고. 저렇게 제대로 쓰지도 않고 베풀 줄도 모르는 자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돈이라고. 구경하던 사람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해대자 그제서야 구두쇠 영감은 얼굴을 붉히며 집으로 도망갔습니다.